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느니 결국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다 알려진 금리 인하였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인 건데 어때요? 코스피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올까요? 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당연히요. 근데 상방 탄력을 이렇게 막 키우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최근의 재료들을 보면 상방 탄력을 키울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방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모습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상승한다 이런 통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재료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물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성격도 있겠죠. 근데 더불어서 자산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 진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또 해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영향보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저금리 시대의 본격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단기적인 경기 불황의 결과치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적인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유로존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미국도 제로 금리 가능성 내년에 거론되는 그런 글로벌 전체적인 저금리 환경이 형성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저출산, 노령화 이게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투자 자산의 수익 모델 구축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 시장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저금리 환경 조성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옛날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관점이죠. 다 사람들이 좀 젊고 빨리 죽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그게 정상적이가 아니라 그때의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그게 연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좀 달라진 환경 요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느냐 이렇게 불안 요인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꼭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기업 실적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고요. 또 다른 IT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 하방에 대한 신뢰를 구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더불어서 그동안의 글로벌 악재로 계속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반복될 수는 있다라고 보죠. 근데 파국은 이미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또다시 완전한 결론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호악재가 나타나면서 급등락을 나타낼 수 있어도 이제 해봐야 그 악재의 영향력은 거의 다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해서 상방에 대한 탄력적인 상승보다 이 하방 지지력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보자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그것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훼손된 펀더멘탈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IT 업종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 추세가 이탈하여서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의 업종들 또 주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강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상승 흐름을 보면 물론 박스권 하단을 찍고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 요인이고 이 예,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26일부터 우리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비슷해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느라고 우리하고 나스닥 쪽의 상승률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 제가 그림을 비교하면서 박스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 붉은색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 푸른색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박스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장기 반등 구간이고 보통 때는
1분기에도 그랬듯이 2분기 이후에도 이렇게 실적 시즌 이후에 우리가 실적 시즌 동안에 좀 디커플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우리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넘어서서 이제 오른쪽에 그 푸른색 박스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이 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6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4% 정도에서 한 6% 정도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턴어라운드냐 이걸 봐야 되겠죠. 경기가 턴어라운드 될 수도 있겠고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경기 측면에서 접근할 시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온 그 8월의 OECD 경기 선행지수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강세는 IT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도 저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시장이 IT 기업에 의존되는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디커플링을 피해가지고 나가던 자금들, 그러니까 이머징 쪽 마켓 쪽을 좀 팔면서 선진시장 쪽으로 가던 자금들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 말고 글로벌 자금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을 배제하던 그런 자금들의 변화 요인, 그 점도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좋아지는 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쪽을 보면은 그동안의 불안한 흐름을 같이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꺾인 종목도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 흐름 종목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쪽의 지수도 좀 탄력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을 자세히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에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 다투면서 또 IT 기업이 좀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IT 업종을 빼고 나면 신고가 흐름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월마트하고 홈디포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나머지는 다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 이슈가 영향이 감소되면 변화가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좀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빌빌거리면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점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제 생각에는 이거 신고가 넘어서는 모습,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2016년의 모습하고 경기 흐름하고 주가가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미국 시장 신고가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논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캐치를 해야 되느냐 따져보면은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세를 회복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재료 발표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다시 추세로 회복하는지 그렇다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로 사상 최고가 증시로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점, 거기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금리 시대가 오늘 뭐 드디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에 계속해서 진입을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생활의 영향들 뭐 다 어느 정도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예.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IT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자산시장 중심의 반도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는 부동산 쪽,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정책적으로 억눌리고는 있지만 부동산 쪽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리가 유념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쪽, 성장주의 대명사인 반도체하고 보수적인 자산의 부동산, 이쪽 양쪽 극단적인 자산 시장의 극단이 양극화를 주도할 가능성,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고 차별화를 넘어서 이건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양극화의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찾냐면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그러니까 한 4달 전쯤에도 한번 봤었던 표 여기다가 미국 채권하고 주거용 리츠를 합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업용 리츠만 봤었는데 오늘은 채권,
상업용, 주거용 리츠 이 ETF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표를 보시면은 그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게 물가연동 채권 연동되는 그런 ETF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인데 금리 쪽을 표시하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가 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연동되는 가격과 연동되는 ETF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선이 상업용 리츠와 연동되는 ETF고요. 그것을 제가 6월에 봤었죠. 그리고 붉은색 선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를 내고 있는 주거용 리츠 ETF라는 것입니다. 해서 올해 수익률을 따져보면 채권이 한 8% 올랐는데 부동산 지수가 한 26% 정도 오르는 동안에 상업용 리츠가 29.5%, 그다음에 주거용 리츠가 29.9%까지 올라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그 상업용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구성 종목 중에서 아메리칸 타워나 프롤로지스나 이퀴닉스 같이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가, 그러니까 4차 산업이 강세이기 때문에 리츠가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어느 하락하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금리의 영향을 받는 주거용 리츠 쪽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금리의 산업별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와의 연동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금리가 만드는 그런 상품의 강세, 자산시장의 강세, 그것이 리츠 상품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리츠 쪽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꼭지점을 알리는 그런 매스컴퓨터들은 항상 꼭지점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적인 저성장,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연장선에서 신고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산 시장이 그렇게 양극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츠 상품 관심이 지금 뭐 사실 롯데 관련해서도 리츠 나오고 있고 이마트도 오늘 자산 매각하면서 리츠 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관심은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산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집단이 많다라는 거죠. 금융회사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형의 자산을 편입시켜야 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리츠가 유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도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공모시장에 무려 4조 7천억이나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조 7천억이나 이 공모주 쪽에 몰렸으니까 이게 뭐 저금리 따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옮겨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금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은 아주 보수적인 자금을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리츠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롯데리츠 쪽에 그만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건 시중의 유동성을 뜻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리츠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향후에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향후에 신규 공모 상장이 좀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그것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신규 공모 상장할 때 그 공모가를 보면 배당 수익률 6% 정도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 배당 6%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죠. 물론 그게 지속될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서 검증을 해야 되겠고, 또 편입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것이 과연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 나오는 그런 리츠 상품들은 대기업들의 사무실이나 서울 요지에 있는 그런 오피스형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리츠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시가 배당률 그 6%라는 것을 따져볼 때, 제가 옛날에도 이 배당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때 배당 수익률이 6%에서 보통 연말에는 4% 정도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가는 50% 상승한다는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 6%가 되는 6% 넘나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리츠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주하고 더불어서 지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될 것이다. 우리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주, 반도체 중심의 IT 이쪽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 추세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정 수익형 상품 이것이 향후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기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채권이나 리츠나 배당 이쪽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의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